허재무 씨 2주에 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2주 한 장면은 오늘 출범식 했더라고요. 자, 들어가자! 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네. 면면을 좀 봐야 되는데 야, 보수 뭐 진보 그리고 개파까지 끌어안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총괄 선대위원장의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대선 경쟁 후보였던 김경수 지사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보수계 인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있고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보수 인사들 일부가 눈에 띄는데 그 장성 소장님, 네. 이인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넘어오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인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DK. 네. 보니까 박창달, 권오울 이런 분들도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을 최대한 좀 끌어내자 아,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국민통합위에 배치를 그렇죠.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인사들 영입해가지고 맞아요. 국민통합에서 배치했거든요. 그때 막 김한길, 박주선, 아, 맞아. 김동철 이런 분들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뭔가 똑같이 돌려주는 느낌인데 그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동 예전에 출신이죠.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던 분 아닙니까? 권오을 의원님이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렇지.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원적은? 출신인데 네. 과거에 이제 DJ와 결별하면서 조순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와 합치면서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별했는데 원래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했습니다.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지역구가 그러면은 지역구가 이제 안동이다 안동.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한나라당에 합류해서 아. 삼성까지 했고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도적인 분이죠 원래. 근데 합리적이고 근데 개파로 합리적이죠. 하면은 친유승민계로 또 분류가 친유승민계죠. 되지 않습니까? 친유승민계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하고 친구입니다. 아.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 동창이고요. 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다라는 소문이 대구 바닥에 훤히 나 있습니다. 친 김무성계였죠 원래. 원래 김무성계 또 심지어 예. 2013년도에 우리 당대표 다 선거 나갈 이어지지. 때 네. 그때 우리 선대본부장 맡았어요. 아 권오울 전 의원이 권오울 전 의원이 그래서 그때 무대가 당대표 할 때 상당히 좀 실세였죠 당에. 야. 그리고 권오을 의원이 네. 실력이나 인성 다 갖춘 분이거든요. 훌륭하시죠. 사실 저 정도밖에 못한 거는 신기하다는 거구나 오히려. 왜 자꾸 저기 TK에서 뭘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그 정도로 괜찮은 저 거예요. 얼마 전에도 뵀어요. 아, 두 달 그래요? 전에. 그때 보셨을 때는 선거 얘기는 없으셨고요. 이 앞에서 삼계탕집 하시거든요. 오 그래요? 모르세요? 모르는데 어디예요? 이 길 건너편에서 아 그래 한번 가야겠네 우리. 삼계탕집 하세요. 그 권오을 사모님하고 전 의원이 직접 하세요. 아 직접 네. 광화문에 있는 그 삼계탕집 여기 앞에 길 건너서. 바로 건너서요? 어. 네. 물론 전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왜 맛집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교영 형이. 거기가 장호 삼계탕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광화문점. 네.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하시고 아. 권오로님은 10시부터 한 4시까지 와서 서빙도 카운터도 하고, 하시고. 카운터도 아. 보시고. 아니 그 삼계탕집을 했다는 것은 자영업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 정치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건데 이렇게 띄워주셨습니다 지금. 아니 이제 먹고 살려고 삼계탕집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고깃집도 했어요. 하로동선이라고. 아, 진짜요? 그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뭐 유인태 오. 이런 분들이 이철, 이부영 이러면 고기 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하로동선. 진짜로? 하로동선. 네. 미치겠다. 아, 근데 권오울 전 의원은 그 백그라운드를 들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가깝고 김무성 전 대표랑도 가까우면 본인이 갈 때는 맡은 바 책무가 좀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예를 들면 필요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견인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겠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통합이 공동위원장 맡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여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 중도보수 우파 쪽 인사들을 좀 영입하는 창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댐 저수지 같은 역할이죠. 저희 박도리님께서 유승민도 함께 할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셨거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방송에서 네. 유승민 의원님 이렇게 보수파에서 자꾸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정치적인 꿈을 펼치기 어렵지 않냐. 그 경륜, 실력, 능력 너무 아깝다. 좀 이재명 대표랑 좀 같이 한번 잘해봐라. 공동정권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 뒤지게 혼났어요. 지금. 따로 불러가지고. 그런 자, 이야기 성철 하지 너 말라고. 예.
뒤지게 혼났는데 지금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게요. 지금 민주당이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진짜라는 것은 진짜 보수들은 같이 하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가짜는 그렇죠. 가라. 네. 가짜는 가라. 진짜 보수들은 같이 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저는 특히 윤여준 장관 제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 네.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와이어스계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회창도 했어요. 맞습니다. 즉 이른바 이제 한국에서 자유주의 우파 그리고 이회창이라고 하는 보수의 적통을 모셨던 보수가 뭔지 아는 분이에요.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세력들은 그냥 극우 또는 정치적 기회주의예요.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좀 보수 아니에요. 그냥 이념 없는 분들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념 없는 사람이고 그냥 출세욕과 기회주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번에 뭐 선거 전에 참여 못하시더라도 선거 후에라도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 되시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 능력 있으니까 열어놓고 임해라.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하시면서 야, 연정의 엄청 모습, 큰데? 예, 연정의 모습 좀 보이시면 어떨까? 너무 아까워요. 능력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렇구나. 같이 겪어보면은. 네, 네. 너무 아까워요. 아니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남경필? 이름이 좀 네. 거명이 되던데 아마도 이제 그 경기도지사를 앞뒤로 했다는 이력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이분이 최근에 이제 마약 퇴치 관련된 운동에 전념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지향을 같이 한다면 혹시 영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정치 처음 안 들어봤어요. 하시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몇 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 좋은 자리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냥 숨살이 치더라고요. 옛날 정말 그 보수 소장파의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진짜 원희룡, 뭐 남경필. 그러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네. 대중 앞에 나서기가 상당히 좀 면구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경우를 아시는 분, 염치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남경필 지사는 저는 같이 실무적으로도 몇 번 만나봤는데 안희정 지사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 통합론 네. 이런 쪽에 정치적인 지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전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거는 메모드급이 집권 이후에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상이라고 봅니다. 어. 보수 진보 이거 나눠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아하. 저는 그런 구상으로 아니 이미 보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메모드급이면은 얼굴마다 아닐 것이냐 약간 이런 우려가 있긴 저 했었어요. 거기에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게 그거였어요. 윤여준이라든가 여러분들 모셔왔는데 얼굴마담으로 쓰고 말았잖아요. 대선 때 잠깐 쓰고 버렸다. 그리고 집권은 네. 586 데리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아하. 저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칼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구칼라 오래된 정치한 사람들이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네. 사람들이 넘어와야 실제로 사람이 따라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김한길, 박주선, 김동철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뭐 표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표가 되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표가 되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시고 왔으면은 정권 기간 동안 꾸준히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전 처장도 이제 합류를 했는데 MB계. 그 권오울 전 의원도 그렇고 박창달 전 의원도 그렇고 대체로 MB계가 실용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MB계가 많이 보이네요. MB계가 조금 이번에 윤석열 정권 때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덜 잘 나가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소외되고 조금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받지 네. 못한 분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MB계 과거에 뭐 국민의힘 한나라당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네. 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념, 진영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 데려다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영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 인재들이 모이는 건 맞는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냥 지치지 말고 영입할 수 있는 분들 영입해서 맞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선대위라는 게 지금 한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달려가잖아요. 뭐 총괄 선대위원장도 있고 상임 너무 선대위원장도 많아. 있고 네. 본부 위원회 너무나 많은데 실장도 있고. 솔직히 어떤 조직이 핵심적으로 주로 역할을 하는 겁니까? 후보 직할 조직과요. 직할 조직. 사무처 조직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아. 실무 집행권을 가지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딱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세 자리. 네. 총괄 선대본부장. 네.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네, 이게 보통 사무총장이 관례적으로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사무총장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바로 직속에 총괄 상황실장. 총괄 상황실장. 이 실무적인 일을
정말 모든 걸 다 처리해요. 아, 상황실장이 총괄 어. 상황실장이. 예를 들면 아침에 선대위 하게 되면 총괄 상황실장이 각 이제 본부장들 딱 모아놓고 일단은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회의를 총괄 선대 본부장이 또 본부장급, 위원장급 딱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총괄 선대 위원장한테는 저희들 뭐 이렇게 좀 보고를 하는 형식적인 느낌으로. 거지. 네. 제일 핵심 자리는 두 자리고 네. 진짜 핵심 자리가 있어요. 네. 일정 팀장. 이거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일정 팀장이 진짜 핵심 중에 네. 핵심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직함을 국회의원들이 위주로 많이 맡다 보니까 그 인선에 물론 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장보다는 실무 보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부장, 실장, 음. 팀장, 요 직접 실무 체계가 실제 결정권을 다 행사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른바 이제 얼굴 마담 역할들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상임자가 들어가는 선대위원장은 또 달라요. 큰 방향의 흐름을 윤여주는 상임입니다. 네네네. 네, 박찬대 상임이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아니 근데 상근 비상근이 있더라고. 그렇죠. 박찬대는 상근, 나머지는 다 비상근이야. 그러니까 사무실 안 나와도 돼. 아 근데 사무실이 들어갈 공간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렇죠. 너무 많아서. 비상근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냥 네. 이런 방 하나에다가 책상 하나씩 주고 상근 총괄 선대위원장은 따로 방을 하나 주죠. 아 그래요? 방이 따로 그렇구나. 있구나. 네. 저는 원장님 진짜 궁금한 게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그럼 선대위 체제로 그럼 저는 거의 이게 전환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요. 그래요? 이미 어디선가 하고 있겠죠. 아 이미. 아마 제가 2012년 대선 때인데 한 4, 5일 남겨놨는데 모 선배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지. 야, 저기 인수위 한번 짜봐 그러더라고. 근데 형, 내가 무슨 인수위를 짜려? 너 그런 거 잘 짜잖아. 그냥 저만 짰겠어요? 수십 군데 그런 걸 짜고 있었을 거야. 종합 정리를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보한테 갖고 와서 승인을 받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게 당이 완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그렇죠. 재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 공식 체제에서 저는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짠다고 하면은 건방지다. 자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비공식적인 어떤 흐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도 못해서 여쭤보면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정부를 끌고 갈 것인가 그렇죠. 예. 라는 것을 짜고 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정과제위원회 이런 거 띄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를 보니까 먹사니즘 위원회, 잘사니즘 위원회는 알고 있었는데 편사니즘 위원회, 그다음에 꿈사니즘 위원회가 있는데 산이즘으로 끝난다. 이런 말들은 좀 어떻게 훈련된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재명 이게? 대표가 평소에 그런 말 많이 네. 썼잖아요. 먹산이 좀 많이 썼고 저는 잘 먹고 잘 노니 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다 보니까 네. 아마 좀 그런 식으로 붙인 것 같고요. 목표는 이거예요. 선진국형 삶. 선진국형 삶이다. 선진국형 네. 삶을 이런 재밌는 조어들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면은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들어봤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엄청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공약과 정책에 들어간 숫자를 보면은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를 꼭 실무자한테 물어본다고 하던데 원래 후보들이 그렇게 좀 챙깁니까? 세세하게?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네. 747 뭐 이렇게 MB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뭐 줄푸세 했었는데. 기억나는데. 줄푸세. 이런 거 있고. 거기서 뭐 몇 % 성장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뭐 이런 네, 것도 있었던 3만 것 달러. 같고. 오늘 지금 네. 내가 떠드는 거잖아요. 5만 달러 맞아. 시대 오. 주가 5천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요새 오 떠들잖아요. 오 세계 경제 5위. 박진영 주가 5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네. 와, 오. 주가 5천 갔으면 좋겠다 진짜. 네. 네. 주가는 꼭 올려주세요. 네. 네. 아니, 그런 이게 상황이고. 딱 상징적으로 예. 보여주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 저는 이제 막 그 보수에서 어떠한 이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기획서 같은 걸 몇 번 제출했을 때 그때 1, 2, 3, 4 프로젝트 막 이런 1, 2, 거를 3, 4 프로젝트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 하나 된 가정, 좋다, 왜, 좋다. 어. 둘도 없는 친구 뭐 이렇게. 2 2명 이상의 자녀, 네. 3 그때는 이제 3만 달러 이상, 네. 4 뭐 네 가지의 뭐 특기, 문화, 향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그걸 해요.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명사.
어려운 단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캠프에 있으면서 기한을 한 그런 숫자적인 공약 같은 것들이 만약에 정말 후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력한 후보가 떠든다면은 굉장히 흠모진할 것 같아요. 흠무도 아니지 뽕 맞죠. 혼신의 힘을 맞춰가지고 멸살 공공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모셔봤을 때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은 막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다 기사화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때 처음에는 신났는데 나중 되니까 에이, 전화 받기도 싫고 아. 괜히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또 잡혀가가지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건데 혹시 그 김무성 대표랑 오래 지내셨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기사가 나가서 측근 멘트로 나갔는데 그 대표가 화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화내신 적은 없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2016년도 공천을 앞두고 네. 살생부, 오. 당 청와대 살생부 그걸 제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했어? 밤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 내가 그 기자한테 이거는 쓰지 말아라. 내가 이제 언제 쓰라고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해주겠다. 흐름에만 참고하고 있다가 네. 네. 그래서 내가 수첩까지 이렇게 다 보여줬어. 어. 그때 다음날 썼더라고. 에이 쓰라고 준 거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자를 믿어.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기자는 하루 어때요? 이틀 절대 기자는 안 믿어. 아, 하루 그 이틀 정도면은 사실은 쓰라고 굉장히 하는 거 아니야? 강력한 징표이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는 둘도 없는 특종 기회죠. 사실 그런 낚시거리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쉽게 하루 얘기하면. 이틀만 네. 써라. 그리고 쓸 거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어. 이름을 내가 몇 명 확인해주고 불러주겠다. 그때 아, 3, 40, 팩트를. 그렇게까지? 40명 살생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당연히 가로 열고 기사 쓰지 말라고 하고 가로 닫고 다 보고 했겠지. 이걸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조선 말고 경향을 만났어야죠 그때. 경향인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줬었지. 뭐 줬죠? 근데 기사를 못 썼어.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어. 헌재에서 네. 그때 8대 0인가 9대 0인가 맞아. 예.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천 대표 딱 이러는 거예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였나 봐. 네.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음. 귀를 싹 기댔지. 그랬더니 이제 8대 0, 뭐 9대 0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큰일 났네. 빨리 회의 소집하게. 아 이거 대책을 헌재에서 마련되니까.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관습원법 이야기 네. 위원이라고. 위원이라는 거. 어. 그 제가 그때 이용욱 기자 있잖아요. 연락을 해줬어. 네. 9대 1이야 9대 1.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위에 보고를 했대. 근데 8대 1 잘못 나온 들고. 거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9대 1로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 잘못 들었겠지. 아, 9대 1이 어딨어. 그리고 걔네들 취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8대 0이었지. 8대 0이 그랬을 8대 거예요. 0이었구나. 그래서 네. 내가 9대 1이라고 해가지고 막 음. 급하게 얘기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기사를 킬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대문자가 엄청난 특종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종을 네. 놓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건데 많아요 그런 거. 그 아까 이재명 그 후보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숫자만 챙기는 게 아니고 지금 네. 그 지역별로 득표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의 대선에서의 득표율을 나중에 총선 공천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적 이거- 없었다면서요 원래.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여기 네.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뭐 오다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자기 득표율보다 낮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 거네.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 아, 그 열심히 한 기준이 거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지역별 차등도 약간 있습니까? 지역별로? 당연히 있죠. 네. 지역별로 차등. 아니 그러면서 그 역할을 중책을 맡을 분이 추미애 의원이 맡은 것 같은데 이분이 골목골목 선대위 아. 총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표 끌어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옛날 정치하시던 분들이 그런 거 잘해요. 요즘 정치인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편만 보는 유튜브 나가서 떠드는데 뭐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네. 옛날 정치인들은 상대편 그리고 중도적인 분들 이런 분들 설득해서 끌어오는 재주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입하는 분들 보세요. 젊은 사람들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 베테랑들. 이게 표대예요. 이게 표대. 정치는 실제로.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고전적인 인물들을 데려온 것 같지만 실제로 고전적인 수법이 결국은 선거에도 통한다. 아, 당연하죠. 네. 아니 편 갈라가지고 따로 유튜브 보는데 어떻게 표를 갖고 오겠어요. 그렇죠. 같이 네. 만나야지. 하다못해 한 표 두 표라도 갖고 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골목골목 다닌다. 네. 그 선거 유세를 직접 이제 소장님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 우리 상대방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됩니까 보통?
이게 그냥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스팟 지점별로 유세하고 그냥 떠나고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은요, 그냥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운동원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듣거든요.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야 진짜. 돼. 시장 골목 걸어 다니면서 들어가고. 손잡고 눈 마주치고 유세는 별로 사람들이 시끄러워해요. 근데 진짜 직접 만나면은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정말 반가워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어. 한 번 도와달라고 그러고 정말 네. 이렇게 해야 표가 되지. 그냥 유세차 형식적인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더 깊게, 더 넓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데요. 초짜들은 보면은 오늘은 여기 갔다, 제일은 여기 갔다, 막 늘 지하철역을 바꾸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늘 가던 곳에 있어야 돼요. 늘 토요일은 이 사람은 이 등산로에 있는 사람. 여기서 보인다. 네, 늘 네.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늘 한 사람 만나도 깊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AI 유튜브 시대가 돼도 그렇지, 나가려고 통하는 클래식은 거야. 영원한 그러니까, 거야. 네. 직접 이- 만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옛날에도 많이 이제 각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뚜벅이 유세단. 뚜벅이 유세다. 걸어다니면서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동화끈 한번 딱 묶어주는 퍼포먼스 하고 그래요. 그냥 다 그런 거. 어. 걸어다니면서 해라. 네. 이렇게.